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시험, 특히 이론 공부 혼자 하시다 보면 좀 막막하실 때 많죠. 뭐부터 봐야 할지, 인터넷에 정보는 많은데 뭘 믿어야 할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그 학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실제 기출 문제를 저희랑 같이 풀어보면서요. 그 속에 담긴 핵심 원리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바로 그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아시죠? 거기에 올라온 25년 4회 전기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중에서 41번부터 47번까지 딱 7문제입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보시는 블로그 자료니까 이걸 보면 최신 출제 경향 같은 것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시간 목표는 단순히 답 체크 이게 아니고요. 각 문제가 뭘 묻는지, 왜 그 답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개념이 실제 전기 설비나 이론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41번입니다. 수전 설비 차단 용량 계산 문제네요. 전격 전압 3상 24kV, 전격 차단 전류 300A. 이럴 때 차단 용량 MVA 단위로 얼마냐 이거네요. 이거 차단기 역할 생각하면 이 계산이 왜 중요한지 딱 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차단기라는 게 사실 평소에는 그냥 전기 잘 흐르게 두다가 뭐 과부하라든지 단락 같은 사고 딱 찾으면 그때 회로를 아주 신속하게 끊어줘야 하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보호장치죠. 그때 이 차단기가 안전하게 끊어낼 수 있는 최대 전력 크기, 그걸 바로 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용량이 실제 사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전력보다 작다. 그럼 차단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그냥 파손될 수도 있어요. 아찔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필수입니다. 자, 공식. 삼상회로 차단 용량 S는요. S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V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I.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루트 3이 왜 들어가냐? 삼상전력이니까 들어가는 거죠. 문제에서 전압 V는 24kV, 그러니까 24,000V고요. 전류 I는 300A. 이 값들을 공식에 한번 넣어보죠. S는 루트 3 곱하기 24,000V 곱하기 300A. 루트 3이 대략 1.732 이 정도 되니까요. 이걸 계산하면 1.732 곱하기 24,000 곱하기 300 하면 약 124,740 VA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계산기 있으시면 여러분도 한번 직접 눌러보시는 것도 좋아요. 눈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와, 124,740 VA. 숫자가 엄청 크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MVA,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로 답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거 단위 환산 꼭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이런 계산 문제 풀 때 마지막에 단위 확인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깜빡하기 쉽거든요. 1MVA가 1만 VA, 그러니까 100만 VA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산한 값을 100만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2,470,400 VA 나누기 100만 하면 약 12.47 MVA가 딱 나옵니다. 블로그 자료에 나와 있는 보기 3번이랑 정확하게 똑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결국 공식을 정확히 알고 계산 실수 안 하고 마지막 단위 변환까지 꼼꼼하게. 이 세 가지가 이 문제 푸는 핵심입니다. 공식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위 변환까지. 네, 이거 진짜 실전에서 실수하기 딱 좋은 포인트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까요? 42번. 이번엔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설명인데 이 중에서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문제네요. 보기를 보니까 자속, 투자율, 자로의 길이, 그리고 유전율과의 관계. 이건 계산보다는 개념을 잘 아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자기 인덕턴스, L이라고 쓰죠. 이게 뭐냐면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얼마나 센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기장 변화에 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걸 나타내는 척도거든요. 이 성질을 이해하려면요, 자기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그 관계식 있잖아요. 그걸 떠올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기 인덕턴스 L은요, 코일 가문수 N하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 파이를 곱한 값을 전류 I로 나눈 거, 즉 L은 NI 파이 이렇게 정의되고요. 또 자기 저항 공식 R은 mu LA를 이용하면요, L은 mu A N제곱 L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mu는 투자율, A는 단면적, N은 가문수, L은 자로의 길이 이렇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공식 L은 mu a n제곱 L.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각 기호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왜 투자율 μ나 단면적 A가 커지면 인덕턴스가 커지는 건지. 아, 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공식을 그냥 막 외우기보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훨씬 쉽거든요. 자, 투자율 뮤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장이 그 물질을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전류를 흘려도 더 센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인덕턴스가 커지는 거고요. 단면적 A가 넓으면 자기장이 지나갈 통로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기장이 더 강해지니까 인덕턴스도 커지고요. 가문수 N은 제곱에 비례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감을 때마다 자기장이 세지는데 그 자기장이 또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막 중첩돼서 제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자로의 길이 L이 길어지면요. 자기장이 가야 할 길이 머니까 약해지겠죠? 그래서 인덕턴스는 작아지는 거고요. 정리하면 자기 인덕턴스는 자속, 투자율, 단면적, 권선수의 제곱에는 비례하고 자로의 길이에는 반비례한다. 이거죠. 그럼 보기 1, 자속의 비례, 2, 투자율의 비례, 3, 자로의 길이의 반비례는 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관대랑 딱 맞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각 요소가 자기장 세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니까 공식이 훨씬 와닿네요. 그럼 남은 보기 4번, 유전율에 비례한다. 이건 왜 틀린 건가요? 네, 유전율, 엡실론이라고 하죠. 이건 전기장이랑 관련된 성질이에요. 물질이 전하를 얼마나 잘 저장할 수 있는지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주로 커패시터, 콘덴서 용량 정할 때 중요하게 쓰이죠. 반면에 자기 인덕턴스는 자기장 관련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 특성인 유전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현상하고 전기 현상을 딱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장은 투자율, 전기장은 유전율. 이렇게 구분하니까 명확하네요. 공식을 통해서 관계 파악하고 물리적인 의미까지 연결하니까 훨씬 깊이 이해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내용에서 잠시 나와서요. 실제 회로 계산 문제로 넘어가 보죠. 43번입니다. 교류 회로 문제인데요. 주파수가 1000Hz일 때 어떤 용량성 리액턴스에 10A 전류로 흘렀답니다. 근데 주파수만 2000Hz로 바꾸면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될까요? 이걸 묻네요. 다른 조건, 전압 같은 건 그대로라고 봐야겠죠? 네, 맞아요. 보통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전압 V나 커패시터 용량 C는 일정하다고 보고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주파수 변화가 커패시터의 교류 저항 성분, 즉 용량성 리액턴스 XC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전류 I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우선 용량성 리액턴스 XC는요. 주파수 F하고 커패시턴스 C에 반비례합니다. 공식으로는 XC 이꼴 1, 2파이 FC 이렇게 되죠. 여기서 2파이 F가 각 주파수 오메가고요. 이 공식을 딱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주파수 F가 높아질수록 용량성 리액턴스 XC 값은 작아진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리액턴스가 작아진다는 건 교류 전류가 흐르기가 더 쉬워진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정확합니다. 커패시터가 원래 직류는 못 지나가게 막지만 교류는 통과시키잖아요. 근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하가 더 빠르게 막 충전했다, 방전했다 반복하면서 마치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즉, 교류에 대한 저항 성분인 리액턴스가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류 I하고의 관계를 볼게요. 오메 법칙처럼 교류 회로에서도 전류 I는 전압 V, 리액턴스 XC거든요. 여기에다가 XC 이꼴 1, 2파이 FC를 대입하면 I는 V1, 2파이 FC가 되니까 정리하면 I는 2파이 FCV가 됩니다. 자, 이 식을 잘 보세요. 전압 V하고 커패시턴스 C가 일정하다면 전류 I는 주파수 F에 어떻게 되죠? 아, 공식을 보니까 전류 I가 주파수 F에 그냥 정비례하는 건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전류는 주파수에 정비례한다. 문제에서 주파수가 1000Hz에서 2000Hz로 딱 2배가 됐잖아요. 그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류도 원래 10A의 2배가 되는 거죠. 즉 20A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0A입니다. 주파수랑 용량성 리액턴스는 반비례, 주파수랑 전류는 정비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파수가 커지면 리액턴스는 작아지고 전류는 커진다. 원리까지 같이 이해하니까 그냥 공식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네, 다음 4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삼상교류회로 문제네요. 전원하고 부하가 전부 Y결선으로 되어 있는 삼상평형회로고요. 상전압이 200V, 부하 한 상의 임피덴스가 Z=8 플러스 J 6옴. 이럴 때 상전류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어요. Y결선, 상전압, 상전류. 아이고 용어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삼상교류는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서 우리 집이나 공장까지 보내는 표준 방식이잖아요. 결선 방식에는 크게 Y결선이랑 델타결선이 있고요. 이 문제는 Y결선 상황이고 상전압이라는 건 부하 하나, 그러니까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고요. 상전류는 그 부하 하나를 통과하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자, Y결선된 평형회로에서 상전류 EP 구하는 건 간단해요. 그 상에 걸리는 상전압 VP를 그 상의 부하 임피던스 Z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즉, EP는 VPZ예요. 그럼 먼저 임피던스 Z는 8 플러스 J6옴의 크기 Z를 구해야겠죠. 복소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잖아요. Z는 루트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는 루트 8제곱 플러스 6제곱는 루트 64 플러스 36는 루트 100, 그러니까 10옴이네요. 임피던스 크기가 10옴. 네, 그럼 상전류는 상전압 200V를 15모로 나누면 되니까 20회야 나오는데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 일반적인 Y결선 회로의 상전류 계산 방식으로는 EP는 200V 10옴 해서 20A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원본 블로그 포스팅을 한번 보면요. 거기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정답을 2번, 즉 20 루트 3A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계산 결과랑 블로그 답이 다르다고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저희가 방금 계산한 20A가 맞는 풀이 아니었나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저도 그게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VPZ로 계산해서 20A가 나오는 것이 표준적인 풀이 방법이 맞아요. 문제에서도 분명히 상전압에 하고 딱 주어졌고요. 블로그에서 왜 20 루트 3A를 답으로 했는지는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혹시 문제에서 주어진 200V를 상전압이 아니라 선간전압으로 봤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래도 문제 자체에 상전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 이꼴 루트 3 곱하기 상전압 그리고 선전류 이꼴 상전류 이 관계가 있잖아요. 아마 이 관계를 좀 혼동했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요. 표준적인 Y결선 상전류 계산법, 즉 VPZ 이걸 따라서 20A가 나온다는 걸 명확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 특정 블로그 자료에서는 2번 20 루트 3A를 답으로 하고 있으니 혹시 똑같은 문제를 다른 데서 보게 된다면 그때 그 블로그에서는 답이 달랐었지 하고 참고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답이 다르지 하고 스스로 한 번 더 찾아보는 것도 사실 되게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블로그 자료 답을 깔아서 2번으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계산 과정의 그 의문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표준 풀이는 20A인데 해당 자료는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네, 이런 차이점을 발견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는 거 그 자체로 중요한 학습 경험이 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회로 계산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45번 문제. 이건 실제 변전 설비에 쓰이는 중요한 기기, 계기용 변류기, CT에 대한 거네요. CT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네, 계기용 변류기, Current Transformer, 줄여서 CT라고 하죠. 수변전 설비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 중 하나예요. 이름에 딱 전류 커런트랑 변성, 트랜스포머가 들어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전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류를 바꾼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거나 그런 건가요? 네, 주로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전력선호나 변압기에는 막 수백 암페어, 수천 암페어 되는 엄청 큰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요. 이런 큰 전류를 직접 재려고 전류계를 연결하거나 보호 계정기에 바로 넣는다. 이건 너무 위험하고 현실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해요. 계측기나 계정기가 견딜 수 있는 전류는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CT를 쓰는 겁니다. CT는 1차 측, 그러니까 전력선에 연결된 쪽에 흐르는 그 큰 전류에 비례해서요. 미리 정해놓은 비율, 예를 들면 100대 5, 200대 5 이런 식으로만큼의 작은 전류, 보통 5A나 1A짜리를 2차 측에 만들어내요. 이렇게 안전하게 변환된 작은 전류를 이제 전류계나 전력량계 아니면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보호 계정기 같은 데 연결해서 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실제 큰 전류를 직접 만지는 대신에 약간 축소판 같은 작은 전류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측정하고 제어한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블로그 설명에도 잘 나와 있듯이 CT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는 겁니다. 보기 1번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는 건 계기용 변압기, PT나 VT라고 하죠. 걔네 역할이고요. 3번 선로전류를 조정하는 건 CT 기능이 아니고요. 4번 지락전류를 영상변류기 ZCT로 측정하는 건 CT의 특수한 형태인 ZCT의 기능이긴 한데 CT의 일반적인 주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입니다. CT는 전류, PT는 전압. 아, 이제 확실히 구분되네요. 큰 전류를 안전하게 다루려면 꼭 필요한 장치군요. 네. 다음 46번 문제는요. 가공 전선로 지지물,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 거 지지해주는 지선의 안전율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딱 봐도 전기절비 기술 기준, 그러니까 법규나 규정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KEC 같은 것들이죠. 이런 기준들은 전기 설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꽤 자주 나오니까 중요한 수치들은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선이라는 게 전주가 바람이나 전선 장력 때문에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시설물이잖아요. 만약에 지선이 약해서 툭 끊어진다, 그럼 전주 넘어가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선에는 충분한 강도랑 안전율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행 기술 기준을 보면요. 가공 전선으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율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재료나 구조물이 파괴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 이걸 극한 강도라고 하는데 이걸 실제 사용 시 걸리는 최대 예상 하중, 즉 허용 응력으로 남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율이 2.5다 이 말은 실제 예상되는 최대 힘보다 2.5배 더 튼튼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와, 2.5배나 여유를 둬야 하는군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네요. 문제에 보니까 허용 인장 하중 4.31kN 이상 이런 조건도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준인가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지선으로 쓰는 그 강선이나 연선 자체가 견뎌야 하는 최소한의 힘, 즉 인장 하중을 규정한 거거든요. 아무리 안전율을 높게 잡아도 재료 자체가 약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지선 가닥의 인장 하중은 최소 4.31kN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대략 한 440kg 정도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두 가지 기준, 그러니까 안전율 2.5 이상, 그리고 최소 허용 인장 하중 4.31kN 이상, 이걸 세트로 딱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2번 2.5가 됩니다. 안전율 2.5, 최소 인장하중 4.31kN. 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숫자라고 하시니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문제입니다. 47번, 변압기의 전격 용량 단위를 묻고 있네요. 보기로는 VA, FA, W, J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 아닐까요? 네, 맞아요. 변압기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기기 용량을 이해하는데 정말 기본이 되는 단위에 대한 질문이죠. 변압기는 아시다시피 전압을 바꿔서 전력을 전달하는 기기인데 이때 변압기가 얼마나 큰 전력을 다룰 수 있냐, 이걸 나타내는 전격 용량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전력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실제로 부하에서 유용하게 일을 하는 유효 전력, 단위는 와트, W죠. 그리고 전력을 주고받기만 하고 실제로 소모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무효 전력, 단위는 Va고요. 마지막으로 이 둘을 벡터적으로 합친 전체 전력, 이걸 피상 전력이라고 하고 단위는 볼트 암페어, VA를 씁니다.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이 세 가지를 딱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럼 변압기 용량은 이 중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전압기는 부하가 어떤 종류냐, 뭐 저항성 부하냐, 유도성 부하냐, 용량성 부하냐에 따라서 유효 전력하고 무효 전력 비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변압기 자체를 설계할 때는요, 전압하고 전류의 곱, 즉 전체 전력 공급 능력인 피상 전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변압기 내구 건전에는 유효 전류든 무효 전류든 합쳐진 전체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리고 이 전류 때문에 열이 나고 또 도선 굵기나 절연 같은 게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변압기의 전격 용량은 겉보기 전력인 피상 전력을 기준으로 하고요. 단위는 볼트 암페아, VA를 씁니다. 보통 용량이 크니까 뭐 킬로볼트 암페아나 MVA, 메가볼트 암페아 단위를 더 흔하게 쓰죠. 보기 3번 W, 와트는 유효 전력, 2번 바는 무효 전력, 4번 줄은 에너지, 즉 일의 단위니까 변압기 용량 단위로는 다 안 맞죠. 따라서 정답은 1번 VA입니다. 블로그 자료에도 딱 그렇게 나와 있네요. 변압기 용량은 피상 전력을 쓴다. 단위는 VA를 쓴다. 명확하게 설명돼 있죠. 네, 이렇게 7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와, 삼상 차단 용량 계산부터 시작해서 자기 인덕턴스의 원리, 주파수에 따른 교류 회로 변화, 또 Y결선 회로 계산할 때 주의할 점, CT의 실용적인 목적, 지선 안전율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압기 용량의 기본 단위까지 정말 전기 이론이랑 설비의 다양한 핵심 영역을 한번 쭉 훑어본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어떤 중요한 맥락 같은 게 있을까요? 단순히 답 맞추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꼭 좀 가져가야 할 학습 태도라든지 아니면 핵심 원리 같은 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문제들이요. 어떻게 보면 전기기능사 이론 시험의 약간 축소판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공식을 이용한 계산 능력, 그리고 핵심 개념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 마지막으로 반드시 외워야 하는 기술 기준이나 규정. 이 세 가지 영역이 꽤 균형 있게 출제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요. 단순히 문제랑 답을 그냥 1대1로 외우는 방식 있잖아요. 그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단 용량 공식 S=√3 VI. 이걸 그냥 외우는 것보다 왜 3상이라서 루트3이 붙지? 왜 전압하고 전류를 곱하는 게 전력, 즉 용량의 기본이지? 이렇게 그 배경 원리를 자꾸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야만 문제가 조금 변형되거나 좀 새로운 유형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배운 지식을 이렇게 저렇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아까 그 44번 문제처럼요. 학습 자료들 간에 답이 좀 다르거나 풀이 과정에서 뭔가 의문이 생길 때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왜 다르지? 표준적인 방법은 뭐지? 어떤 조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나? 이렇게 스스로 막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이야말로 지식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냥 겉핥기식 암기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 네, 단순히 정답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전기라는 분야 자체를 더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군요. 정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좀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 이걸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공 전선로 지선 안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술 기준을 배웠잖아요. 이건 뭐 법으로 정해진 약속 같은 거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왜 하필 2.5라는 숫자일까? 만약에 안전율 기준을 더 낮춰서 한 1.5나 2.0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지선 재료비나 시공비는 좀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태풍이나 강풍 불 때 지선이 툭 끊어져서 전주가 넘어가는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할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럼 반대로 안전율을 훨씬 높여서 막 5.0이나 10.0으로 규정하면 어떨까요? 물론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막 굵고 비싼 지선을 써야 하니까 비용이 엄청 증가할 거예요. 과연 그만큼의 비용 투자가 합리적일까요? 이 2.5라는 숫자는요. 그냥 누가 책상에 앉아서 2.5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오랜 경험과 통계
또 재료 공학적인 분석, 그리고 예상되는 최대 외력, 뭐 바람이나 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요소를 다 고려해서요. 안전성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와 경제성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지선 안전율은 2.5다. 이렇게 외우는 걸 넘어서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그런 공학적인 고민과 사회적인 합의 과정,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고민이 여러분의 전기 지식을 더욱 풍성하고 또 실용적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